안녕하세요. 민주시민 프로젝트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정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제가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던 민주시민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반화된 문장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화된 문장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이 용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이것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일반화된 문장이야말로 프로젝트 전체를 운영하거나 그리고 담임 수업할 때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약간 개념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개념들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제가 오늘부터 소개해드리게 될 제가 했던 프로젝트 민주시민 프로젝트는요, 일반화된 문장으로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당연하지 않은 이 민주주의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야겠죠. 그러면 이 민주시민 프로젝트의 흐름도 이 일반화된 문장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일반화된 문장이라면요, 당연히 처음에는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실제로 느껴야 합니다. 학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누려왔던 이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수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민주주의가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은 삶의 문제를 이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학생들하고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학생들의 삶의 문제를 던져주거나 혹은 학생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져와서 민주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이 경험을 가지게 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 봐야 할 부분은요, 바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 되겠어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은 우리 사회교과서 6학년 1학기 부분에 잘 나타냈습니다. 6학년 1학기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라는 단원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요, 계기 교육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날짜, 그러니까 4.19 혁명은 4월 19일이 되겠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은 5월 18일,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은 6월 10일 날입니다. 이렇게 날짜에 맞게 민주화 운동을 계기교육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죠. 계기교육은 주로 학습지를 이용을 합니다. 계기교육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사실 40분이 1시간이면 그보다 좀 더 짧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학습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건의 인과적인 나열, 사건의 인과관계에 따른 순서를 학생들이 실제로 맞춰보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발전 과정도 우리는 역사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그냥 날짜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서 사건들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할 때 한 가지의 사건을 본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는 또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른 사건의 또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인데 민주주의 발전 과정도 역사의 한 단면으로 봤을 때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계기교육도 보는 것과 같이 인과관계로 그 순서를 한번 알아보는 것, 이것이 가장 이 학습지의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기교육 학습지 속에는 당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고통이나 인내 혹은 그 사람들의 노력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누리고 있었던 이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게 여기려면 이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계기교육 학습지와 그리고 그 학습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영상 밑에다가 참고사항으로 또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기교육이 끝나면 6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인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계기교육을 했다고 해서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나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든지 다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배움의 흔적들, 배움의 파편들은 남아있기 마련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배움의 기쁨,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전혀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거나 조사를 해보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배움의 즐거움이 많이 느껴질까요? 물론 그 부분에서 전혀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나는 배움의 기쁨을 많이 느낀다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것을 공부할 때는 수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즐거움이 바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느 정도 알게 됐을 때부터 이게 이거였군, 이것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깨달아갈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예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지식의 파편들, 연결되지 않은 파편들, 이런 단편적인 사실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이것들을 연결해 가면서 새로운 지식이 구성되고 또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짜 배움의 즐거움은 연결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연결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성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아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한다면 개인적인 그냥 구성주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서로 아는 것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아는 것들, 이 친구가 아는 것들, 혹은 아는 게 아니라도 조사해온 것들을 모아서 그 파편들을 모아서 새로운 지식이 구성되면 이 파편들이 연결되어서 새로운 지식이 구성되면 그거는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청에서 주로 얘기하는 협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수업에서의 배움은 이 연결이 포커스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지식의 파편들을 널브러져 있고 이 지식의 파편들을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협력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전체 지식을 구성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지식된 파편들은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수많은 도서를 읽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이 파편들을 학생들이 조사하게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하려는 것처럼 미리 계기교육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들을 심겨놓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이 지식들의 파편들을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지식의 파편들은 계기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지극히 단순한 사건들은 또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게 4.19였는지 5.18이었는지 4.19 혁명이 먼저인지 5.18 민주화운동이 먼저인지는 상당히 섞여있는 상태겠죠. 그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계기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심겨졌던 사실의 파편들, 기억의 지식의 파편들을 이제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계기교육으로 얻게 된 그 지식들이 모두 동등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도 많이 잊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두 단계로 민주주의 발전 과정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조사합니다. 물론 이때 조사는 한 명이 모든 사건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을 개인별로 혹은 모둠별로 역할을 나눠서 맡게 되지요.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때 조사된 내용들을 보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흐름을 학생들이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 안에서 혹은 그거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는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건들을 모두 포스트잇에 적어서 칠판에 붙여둡니다. 물론 그 순서를 섞어두죠. 지금 보이는 사진 것처럼 말이죠. 2.28 민주운동,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3.15 의거, 그리고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부마항쟁, 11.6 사태, 12.12 군사정변,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마지막으로 6.29 선언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순서대로 말을 했지만 실제로 붙일 때는 무조건 섞어놔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 포스트잇에 이제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붙여놨는데요. 여기 지금 보는 사진은 2020년도, 그러니까 뭐 작년이 되겠네요. 작년 지금 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하고 함께 했던 그때에 붙여놓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면 각 사건마다 한 명씩 배당되어서 열심히 조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때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제 학생들이 반만 학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하나씩 이 사건들을 맡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진은 2019년도 제가 수업했던 사진인데요. 이때는 학생들에게 한 2개의 사건 혹은 조금 많이 하는 곳은 3개의 사건 정도를 각 모둠마다 맡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면 2019년에 했던 지금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를 하는 것도 그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2개, 3개 정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사건을 모둠별로 한번 맡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참고로 2019년도에 보는 사진과 같이 이 포스트잇에는 잘 보면 6월 민주항쟁과 6.29 선언이 빠져 있는데요. 요거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업 공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는 뺐고요. 여러분이 수업할 때는요. 6월 민주항쟁과 6.29 선언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 활동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2019년 수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했던 것을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포스트잇에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씩 다 적어서 순서를 섞은 뒤에 이렇게 칠판에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럼 모둠별로 한 개는 아니겠네요. 2개, 3개 정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서 그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 도구는 인터넷과 교과서, 참고 도서를 했어요. 참고 도서라고 하면 초등학교 수준의 줄글로 된 이제 책이라고 봅니다. 시중에서 그냥 파는 책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복사해서 주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사 도구로서 인터넷, 교과서, 참고 도서 등을 얘기해서 제가 좀 더 붙여보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좀 선호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와이파이가 돼야 되겠죠. 안 되는 데도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와이파이가 된다면 학생들이 인터넷을 선호하려고 해요. 태블릿을 쓴다거나 자기 휴대폰을 써서 인터넷 조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일부 선생님들도 4차 산업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구시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터넷보다는 교과서나 참고 도서를 학생들에게 더 권유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지금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았고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접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글보다는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에 더 많이 노출된 상태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글을 읽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즉 독해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는 교과서나 참고문헌,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의 책을 통해서 지식을 조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독해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인터넷을 맡겨보면 대부분 유튜브부터 켜게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부터 파악하는 게 더 빠르죠. 물론 학생들이 지금 시대는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뭐 조사를 하는 것도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무언가의 지식을 찾는 것은 학생이 평상시에도 많이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만큼은 실제 책으로 독해력을 길러보는, 물론 휴대폰으로도 독해력을 기른다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글 매체, 글자, 활자 매체로 학생들의 독해력을 익혀보는, 늘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조사를 안내할 때 학생들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연도는 절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연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연도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 제가 이제 다음 수업의 다음 부분을 얘기 드리면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이래서 저 선생님이 연도를 못 쓰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한테도 연도는 절대 쓰지 마, 연도는 조사할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왜요 라는 말을 할 텐데 그건 좀 이따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때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것, 확실히 조사해야 되는 것은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터넷, 교과서, 참고문헌 등으로 자기가 맡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 사건에 대해서는요, 연도는 절대로 조사하지 말고 뭐 숫자가 보이더라도 그냥 애써 무시하시고 반드시 조사해야 될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조사한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를 쓸 때도 절대로 연도는 쓰지 않습니다. 아예 학생들 보러 연도는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도는 절대 쓰지 말고 원인과 결과를 정말 잘 나타나게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맡은 것이 아닌 민주주의 발전 과정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고서에다가 적을까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적어라. 자기가 조사한 원인과 결과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자기가 제대로 조사했다면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적으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쓰라고 던져주면요. 보고서를 쓰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에다가 쓰는 아날로그 방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디지털화된 요즘 시대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소라든지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시소라든지 혹은 클래스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패들렛도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딱 입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사실 시소도 많이 이용하고 패들렛도 많이 이용하고 또 구글 클래스룸도 이용을 합니다.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요.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화 기기를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꼭 아날로그식으로 써보게 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요. 정보화 기기로 썼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로 썼을 경우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글씨를 잘 쓰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부각시킬 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가끔 재능이 아날로그성 재능들이 있거든요. 그림을 되게 잘 그린다든지 글씨를 예쁘게 잘 쓴다든지 그런 아이에게도 이제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자신의 재능이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겨줄 만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조금씩 모이면 학생들의 자존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고서를 쓸 때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이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글쓰기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4차 산업혁명에도 충분히 필요한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반드시 아날로그식으로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사가 된 이후에 무조건 디지털화된 것만은 고집하지 마시고요. 아날로그식으로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배운 것, 그러니까 조사한 것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지금 학생들은 자기가 맡은 것 두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만 원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둠이 했던 것은 자기가 잘 모르죠, 그죠? 이렇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따른 사건들 중에서 자기는 2개, 많아봐야 3개 정도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른 모둠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그 결과들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사 내용,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명 남고 나가기 기법을 썼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기법인데요. 한 명이 남고 모둠에서 한 명이 남고 나머지 애들은 다른 모둠으로 흩어지는 거죠. 남은 애들은 그 모둠이 조사했던 조사 보고서를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 모둠으로 오는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나가는 애들은 다른 모둠으로 가서 그 모둠의 조사 내용을 배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모둠에 5명이 있다면 한 명은 그 모둠에 나가서 다른 모둠 애들이 그 모둠으로 오면 자기 모둠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4명은 다른 모둠으로 가서 거기에도 역시 한 명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에게 조사 결과를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요 5명 중에 자기 모둠인 1모둠, 여기 요 학생들이 1모둠이라고 했을 때 자기 모둠 1모둠에 한 명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가는 애들 요 4명은 2모둠, 그 다음에 3모둠, 4모둠, 5모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거기에서 1모둠, 그 다음에 2모둠, 3모둠, 4모둠의 이 조사한 내용들 이 4명이 배워오는 거죠. 이 친구는 남아서 자기네들이 이 5명이 조사한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고요. 뭐 배웠는 것을 공유하는 방법에는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갤러리 워킹이라는 방법도 있어서 조사 보고서를 쭉 전시해두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관련된 학생들이 이거 조사한 학생들이 설명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갤러리 워킹이나 한 명 남고 나가기 이런 기법들을 쓰시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가면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연도는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속한 여러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 정도는 다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됐으면 거의 성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각 모둠별로 자기가 조사한 민주주의 발전 과정 사건의 포스트잇을 떼서 각 모둠당 한 명씩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사진처럼요. 물론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순서가 마구 섞여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선생님이 유난히 좀 신경 써서 잘 섞어주셔야 돼요. 학생들 잘 섞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이제부터 말이 됩니다. 말. 우리 게임할 때 그 체스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원칙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말을 할 수 있냐면요. 지금 대표로 나오지 않은 책상에 앉아있는 애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요 말들, 그러니까 사건을 들고 있는 이 학생들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까지 순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 과정 이 순서의 흐름에 맞게 학생들을 배치하게 하면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에서부터 아래 요 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요 위에 것은 이제 그 순서를 흐름을 맞추기 전이고 밑에는 학생들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흐름을 맞춘 뒤죠. 그럼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확실히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학생들이 직접 글로 표현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활동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이 활동이 끝나고 나면 저는 2.28 민주운동부터 6.29 선언까지 전체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전체 다 글로 적어보게 합니다. 서술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진짜로 어느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있는지를 확실히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가끔 그 중에는 학생들의 주는 지식은 잘하는데 글을 쓰기 능력이 안 돼서 아예 못 쓰는 애들도 있어요. 뭐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는 건 다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굳이 글이 안 돼요. 글만 쓰면은 뭐가 단순화되고 중요한 내용 다 빼먹고 막 긴장하고 이런 애들 꼭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구술로 말로 저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저한테 어떻게 보내주냐면 자기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그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 카톡 같은 걸로 말이죠. 어쨌든 글로 쓰든지 그게 잘 안 되면 구술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읊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모든 활동이 아니고 개인 활동이죠. 그리고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계속 부족한 부분을 튕겨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없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쓰는 건 어때? 계속 튕겨내요.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어차피 배우는 거면 대단히 명확하게 배우는 게 좋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체를 써보게 하고 또 이걸 계속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학생들하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학생들의 감상평을 받아보면 대부분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또 실패도 많았고 또 성공할 듯 했지만 실패로 종실되는 일도 많았다.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를 역행하려는 사람들의 시도도 많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너무 당연하지 않고 내가 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구나 하는 부분도 느끼게 되었죠. 물론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지식도 탄탄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아는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했던 민주시민 프로젝트 중에서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라는 것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 발전 과정 자체를 알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했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부분은요. 민주시민 프로젝트의 두 번째 부분인 삶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당연하지 않은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당연하지 않은 이 민주주의가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목적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